기록해 볼게요. 기록. 예, 그 사실은 역사이긴 한데요. 역사를 좀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많이 부담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역사를 그러면 이제 그 왜 이제 가르쳐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방향이 좀 잡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할 때 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설명드렸죠. 시간에 대해서. 역사는 일단은 시간에 대한, 그죠? 시간에 대한 것인데, 시간이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래가 있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쵸.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어요. 근데 이 현재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현재를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건 현재인데 문제는 과거는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뜨문뜨문 있어요. 그죠?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왔는데 왜 뜨문뜨문 있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그럼 현재까지 온 거가 우리의 과연 기억은 다 정확하냐? 매 초마다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기록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거꾸로 현재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과거는 현재에 있는 사람들의 지향성, 가려는 방향에 의해서 과거는 재규정되는 거죠.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잠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역사에,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민족사인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출발할 때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민족이란 개념은 굉장히 최근에 생긴 거예요.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면 당나라 끌어들여서 통일했을까요? 그런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민족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래에 형성된 개념이고, 그러니까 현재와 가까운 과거에 형성된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과거를 다시 민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미래가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잖아요. 그죠?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미리 할 것이냐.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미리 할 것이냐. 그죠? 결정을 미리 하시는 선생님은 되게 일찍 오셨고 그잖아요. 좀. 결정을 좀 늦게 하신 분은 아직 못 이렇게 오셨고 결정을 아직 못 하신 분은 아직 못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미리 결정을 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그 현재 살고 있는 주체의 의지이고 선택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뭐를 결정할까요? 어떻게 해서? 과거를 바탕으로 하죠. 예. 과거에서부터의 현재까지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려봐요. 그래서 그게 괜찮다 싶으면은 선택을 해갖고 가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은 좀 건너뛰고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좀 무시하더라도 독창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에서부터의 자기의 경험을 좀 되살려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집에 가실 거죠. 집에 왜 가세요? 애들이 있어서인데, 그 상황을 잘 떠올려 보시면, 아침에 출발했던 집은 사라져 버렸어요. 미래에 다가올 집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항상 그 시간이 되면 늘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거기에 집이 있다 생각하는 거지, 내일 만약에 당장 이사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아침에 출발할 때 내 집이었으니까 저녁에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 집이 내일부터 당장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거길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그걸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사회를 살아간다 그랬을 때 어떤 근거를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역사 교육에서도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은 역사 교육에서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시점에 우리 사회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기억을 조금 더 잘 다듬기 위해서 과거를 잘 선택하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 거주하시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옛날 집에 대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한 기억만 계속 살리잖아요. 물론 뭐 옛날 살았던 집이 더 좋으면 추억으로 떠올리긴 하지만, 그죠? 마찬가지로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걸 한번 다듬어 보시면 역사 수업을 할 때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역사 수업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포스트잇 4장을 드렸는데요. 거기다 한번 뭘 해보시냐면, 내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하나의 지붕이라 그랬을 때, 그 지붕의 네 기둥,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4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핵심 가치일 수도 있고,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음, 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4개의 기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한번, 아니면 뭐 핵심 가치일 수도 있고, 그 4개를 한번 써보세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딱 4개만 쓸 수 있다. 정확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우리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 핵심 가치 4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나는 뭘 선택하겠다. 그걸 떠올려 보셔도 돼요. 딱 4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써보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딱 4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사회 핵심 가치 4가지 아니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어떤 기둥 4개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4개만 해보세요. 4개만 딱. 그러면 거의 답이 나와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사실 역사 수업을 할 때 역사는 가르쳐달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5천 년 역사 살았다는데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낫지. 그, 예, 역사, 문화, 예,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 4개 다 쓰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기억나 안 해도 돼요.
예, 우리 사회가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수학에서도 3보다 4가 좀 더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은 2분의 1을 해야 되고, 사각형은 그냥 가로 세로만 딱 곱하면 끝나고, 그죠? 예. 그, 현재를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냥 떠오르시는 거, 아니면 떠오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일단 확인해 볼게요. 질문을 아마 이렇게 바꿨으면 좀 더 쉬울지도 모르는데, 어, 만약에 저기, 외국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겠다.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특징 네 가지 딱 꼽아서 설명해 봐라 하면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 문화는 예? 예? 함께하는 문화 맞아요. 예, 함께하는 문화가 있어요. 함께. 예, 예, 예. 이게 맞아요. 그냥 함께하는 문화 그리고 나보다는 이제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가 좀 있죠. 예,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예? 예의. 아, 그럼 이것도 문화에서 예의가 있다. 예, 동방예의지고 또 뭐 있을까요? 아, 음식. 음식, 그쵸? 우리만의 음식이 좀 있죠. 네. 아, 예. 한국의 역사, 한국사, 그러면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사실 누리고 있어서 잘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복지보다도 이 정치랑 관련되는데요. 예, 민주주의.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다. 아시아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가르치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네. 웬만한 서구 사회보다 괜찮은 시스템 갖고 있는 나라. 예,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는. 그죠? 그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정치를 얘기했을 때 일단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이전 시대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학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저보고 꼽는다 그러면 경제에서 뭐겠어요? 경제에서는. 경제 두 개 꼽아주시면. 경제에서는. 예, 발전. 또 성장 있죠? 뭐 성장 이런 거. 경제 성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무슨 시스템으로 성장을 한 거죠? 저 자본주의 맞아요. 자본주의.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것도 개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건 개인인데 관계지향에서는 우리라는 것하고 상당히 또 충돌이 되죠. 개인이면서 우리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죠? 그래서 경제에서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집단과 개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 아까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현재 사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예. 예를 들어 보면 종교 어때요? 아,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다양성이 있죠. 예. 과거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문화는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K컬처 뭐 이런 것들, K팝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를 막 나가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거꾸로
잘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안 팔려요. 네, 뭔가 전 세계 코드랑 안 맞아. 우린 되게 잘 맞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다양성을 포괄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BTS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뮤직비디오 중간에 수화로 뮤직비디오의 곳곳에 키워드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10억 정도의 사람이 이 수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대요. 상당히 많은 수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재의 우리의 어떤 정치에서의 민주주의, 경제에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주의, 문화에서의 다양성, 이 네 가지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공감되시죠? 네, 그러면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그 그냥 애들에게 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야, 우리는 어, 개인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 이제는. 그리고 우리 문화 되게 다양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지?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데 그 여기 이제 사실 요 말은 누가 했냐면 이제 철학자인 어, 하이데거가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가 딱 두 분 계시는데 가장 최근 철학자는 하이데거고 가장 옛날 철학자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분 누구죠? 역사상 거의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 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바로 앞에 계셨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긴 적이 없죠. 그죠? 예.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었냐면 어, 이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훔쳐간 교과가 도덕과예요. 도덕과는 도덕함이라고 그랬죠. 도덕함을 하는 교과라고. 근데 소크라테스가 했던 철학함을 도덕함으로 이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남긴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했던 철학함의 방법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뭘 했다 그래요? 동네 사람들에게. 예? 예. 예? 소크라테스가 뭐 했대요? 뭐, 삼파법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들어봤죠?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졸라맨으로 그릴게요, 오늘따라. 자, 이렇게 사람을 만나요. 그럼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죠, 느낌표로. 소크라테스가 질문한단 말이에요. 답을 해요. 그러면 다시 소크라테스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뭔가 답을 하죠. 그럼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답을 하겠죠. 그럼 또 질문을 해, 소크라테스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이 더 답을 못하는 상황까지 와요. 점점점이 되는 순간. 그러면 이 점점점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러면 이 물음과 답을 했던 이 끝에서부터 다시 와보면 이거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현재의 이러한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가보면 여기까지 본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와보면 우리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과정들이었고 그 과정이 우리만의 과정이었고 독특함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민주주의는 이거야, 자본주의는 이거야, 개인주의는 이거야, 뭐 다양성은 이거야라고 말을 해주는 걸로 끝나면 그 의미를 다 파악을 못하지만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현재를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삼파법은 그냥 외워서 쓰셨던 답인 거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책은 남기지 않았지만 철학함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남겼고, 그 제자들이 그걸 발전시켰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해왔던 거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학문을 만들었어요. 학문을. 그래서 이제 학문의 카테고리를 정립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카테고리 만들다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주로 정리를 한 것이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다면 그것의 의미가 뭐냐를 정리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두 사람은 나눠지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 그러면 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중등으로 가면 역사가 네 개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정경사문으로 나눠지는 거. 네, 그게 거기서 출발하기도 해요. 역사를 볼 때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네 번째 문화적으로는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테고리가 쪼개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의 카테고리.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서 그러면 아까 그 네 가지 중에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좀 빼도 좋은 거 있으세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다양성 중에 미래에도 좀 지켜나갈 만하다. 미래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의 자본주의와 미래의 자본주의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지금의 자본주의가 지구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자본주의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본주의다. 그렇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된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막 ESG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기업의 사회 참여와 기회, 기업의 뭐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뭐 이런 거 등등. 그죠? 지금의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자본주의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본주의는 이랬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의 자본주의는 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민주주의랑 미래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민주주의 가치는 버려도 괜찮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그럼 미래의 민주주의는 어떨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가 지방자치 몇 년째죠? 30년. 네, 92년 시작했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87년 헌법 바뀐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야말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87년 헌법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대통령 직선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내가 지역의 주인이 되고 그렇죠. 근데 아직 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그러면 좀 더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더 주인이 될 수 있게 민주주의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좀 더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제 개인주의인데 이게 어떨까요? 그 개인주의는 미래의 개인주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최근에 개인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는 것들 중에가 뭐가 있죠? 개인과 관련해서 연결 주는 게. 예. 개인의 인권, 다음에 어, 정의, 공정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개인의 인권은 네. 좀 소중히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타인의 인권과 우리가 네. 그렇죠. 그 균형을 어떻게 찾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이 당연히 중요하면 내가 동시에 타인의 인권도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지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인권도 중요해지는 세상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개인 인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 이기주의적인 개인 인권이 아니라 내 인권이 소중해지기 위해서 타인의 인권도 함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지향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개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과 관련해서. 예? 자유? 예, 자유? 이 자유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아마 세대 간 공정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세대 간. 개인인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에 따라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 되게 다르죠. 말하자면 기성세대는 웬만큼 다 누린 세대예요. 개인의 권리를. 근데 새로 참여하는 세대들은 못 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대 간 갈등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구조에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미래에 많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성. 그죠?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되기 시작한 게 몇십 년 안 됐어요. 독재 시대에는 다양성 당연히 없었고, 다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머리 사이즈에 뭐 귀밑 얼마에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막 내 신체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다양성들이 보장되는 사회가 오기 시작을 했죠. 특히나 다른 것보다 종교의 다양성이 어느 만큼 유지되느냐가 그 사회의 핵심 지표이긴 해요. 그죠? 종교가 집단이나 국가에 의해서 강요되느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그 사회 안에 있느냐,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전쟁이 안 나느냐. 한국이죠. 지금 한국이 종교의 다양성이 사실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사회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불교라고 하는 양대 집단이 있잖아요. 거의 인구의 3분의 1씩 차지하는. 전쟁이 안 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정도로 분전되면은 전쟁이 뭐 났어요. 상당히 안정화돼 있어요. 사실은. 이 다양성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좀 선생님들 마음속에 그려지고 나면 과거를 선택해서 가르칠 때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만약에 지향점과 현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가르치기 시작하면 끝없이 가죠. 그럼 가르치려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거꾸로 현재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서 현재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면서 간다고 한다면 과거 역사를 가르치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역사학개론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역사학자가 누구였어요?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역사학자. 아니면 역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역사란 무엇이다 하면은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 제일 많이 기억나는 문장 없어요? 역사 그러면.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아, 신체오고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것도 있고,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E.H. 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거를 잘못 번역하신 분들이 있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앞뒤로 바꾸신 분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현재랑 과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에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과거는 사라져서 기억에만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현재에 있는 우리가 과거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현재에 있는 나의 존재의 합리성을 계속 자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정도의 핵심 가치를 두고서 과거랑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현재의 의미를 좀 더 가다듬느냐. 그리고 현재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미래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 그런 게 역사 학습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그 방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그 여기서 아까 민족사 얘기가 나왔죠. 아까 민족사 어디 갔어요? 네, 여기 민족사 나왔잖아요. 민족사. 이 민족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관점이 또 중요해지는데,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그죠? 네. 한반도가 있으면 이 한반도에서 5천 년 전부터 거주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반도 중심으로만 공부하는 얘기인지, 이 방향성이 또 필요한 거죠. 민족사의 터전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여기 뭐 만주지방 대충 이야기 나오는 건 아시죠? 나오는데 민족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2015 개정 이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2015 때부터 그 관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학교 가면 애들이 역사 어떻게 배울까요? 중학교 때 역사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중학교에 일단 역사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역사라는 과목. 한국사로 안 배워요. 역사로 배워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중학교 가면 이 애들이 초등학교 때 민족사 배워갖고 왔는데, 여기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책에서 약간 설명드리겠지만, 고대사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 지역에 우리 민족이 거주해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과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티즌으로 살고 있는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거주했던 옛날 사람들도 지구 반대편에 다른 민족들이 살아왔던 거랑 비슷한 궤적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살아왔던 삶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배우는 건 역사 시대는 5천 년밖에 안 되잖아요. 선사 시대는 10만 년 단위예요. 엄청 길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한 민족이 한 곳에는 처박혀 살지 않았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그래서 보편성이 생긴 거거든요. 계속 이동하면서. 그래서 보는데 중학교 성취기 좀 잠깐만, 중학교 과목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과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지워드릴게요. 네, 이건 진짜 지워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자, 사회과 교육과정 가서 보시면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사회로 돼 있고요. 공통교육과정에 역사가 생겼어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은 통합사회랑 한국사라 나눠져요. 이 한국사 나누는 이유는 이제 하도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뭐라고 하니까 한국사 의식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능에서 시험 보니까 그래서 한국사라는 과목이 생긴 거고, 그 뒤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배워 역사를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배워요. 공통 과목에서 한국사 배우고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에서는 동아시아사 아니면 세계사를 배웁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역사를 배우는데, 그럼 중학교 역사책이 어떤 식으로 챕터가 구성되어 있냐면, 그걸 잠깐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가르치면 될지가 좀 방향이 잡혀요. 중학교 가서 열심히 배우는 건 우리가 너무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한국사, 이건 고등학교고. 여기, 이게 중학교 역사인데요. 중학교 가면 이제 역사란 과목이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
내용 체계표 잠깐 볼게요. 예, 여기를 잠깐만 때를 역사학습의 의미와 학습 목적 배우고요. 그다음에 선사시대 생활과 문화, 문명의 발생과 국가의 성립, 춘추전국 시대와 진앙제도 세계사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변화와 교리 먼저 배우고 삼국의 왕공왕을 배우고 중학교 가면 세계사부터 배우고 한국사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라고 배우죠. 남북국 시대와 동아시아의 발전은 우리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다음에 한국사 배워요. 그다음에 고려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질서에서 여기서 지금 다원적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북방민족의 성장과 동아시아 몽골 제국 배우고 세계사 배우고 한국사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예? 아니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예, 예. 그다음에 조선과 동아시아 전통사회 성숙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먼저 배우고 다시 한국사를 배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동아시아 중심사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끝나고 나면은 세계사로 가요. 그리스 로마 가고요. 예. 그다음에 봉건사회 성립과 변화, 세계사의 보편성 배우고요. 제국 침략 근대 개혁 운동에서도 역시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개항 운동 배우고 한국사 배우고. 그쵸, 바꿔서 되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저기 이제는 민족사회 시대는 좀 벗어났고 글로벌 히스토리 시대다. 세계사 시대다. 세계사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한국사를 당당하게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예, 그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걸 분리시켜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이제 예전에 왜 또 그게 어려웠냐면 한국사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세계사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안 친해. 전공 자체가 분리돼 있어요, 완전히. 한국사는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고 세계사는 막 너무 또 크게 막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는 이렇게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가 거기랑 어떻게 연동돼 있느냐. 그래서 이 관점이 생긴 이유가 아까 말한 거죠. 그 현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세계랑 분리돼 있지 않다. 세계의 삶의 흐름과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습할 것인가가 중학교 가면 벌써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눠서 가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중학교 가면 통사를 이렇게 열심히 잘 배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까지 너무 어렵게 통사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별로 없고 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감잡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가는 건 중학교 가서 열심히 디테일하게 가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교과서로 살짝 넘어가서 그냥 요 교과서 구성으로 잠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취 기준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성취 기준에서 사실은 너무 빡세게 안 나와 있는데 교과서는 엄청 빡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성취 기준에서 하려고 하는 정도의 느낌만 가르치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예, 여기 있죠. 나라의 등장과 발전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죠? 나라의 등장과 발전 여기서부터 해서
예,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까지 가요. 여기까지. 1학기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나라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취 기준을 같이 잠깐 놓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뒤에서부터 보지 마시고 요 제일 마지막 최종 도달점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요거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지난번 말씀드렸던 좀 포커스를 둘 만한 게 조금 달라진다. 그 이야기죠. 저기 보시면 한 10분 정도 마무리하고 할게요. 보시면 예.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건 있으세요? 뭐 잘하면 선생님께서 역할을 그때 아이들과 같이 할때 네. 거꾸로 아이들과 실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포커스를 뭐에다 두고 하느냐.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현재라고 하는 걸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지금은 어때?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어때? 이렇게 떠올리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하고 현재를 계속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어쨌든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과거를 그렇죠. 대화하면서 대화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13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 애들에게 이제 나라의 등장이 이렇게 고조선 건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쪽인데, 근데 보면은 이제 5학년 때 1학기에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나라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때 봤더니 고조선은 여기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중북부 지방부터 해서 요 만주 지방까지가 주 거주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야? 근데 여기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그럼 북한 위에 이 위에는 뭐야? 중국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찾아보면 여기도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그러니까 그 한민족이라는 거 예 조선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거잖아요. 지금도 포함이 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민족들이 거주하는 자치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북한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민족들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조선족 중심 조선족이라고 해요. 예. 중국에 있는 50여 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예. 조선족. 그래서 지금 동북 삼성, 여기 연변하고 여기 세 개의 성에 조선족 자치주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선반 아이가 그 똑똑한 아이 여기에서 왔잖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는 아마 요 내용 수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하고 자꾸 연결지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거랑 좀 다르지만 네. 통일교육은 어떤 아, 통일교육. 식으로 갑자기 뭐 민족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네. 우리가 아이들 한 명이 선생님 왜 굳이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돼요? 하면서 한민족이라고 해서 꼭 통일을 해서 한국도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만약 엄마랑 아빠랑 계속 싸우면 따로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따로 살면 아, 이제 왜 그걸 굳이 예. 통일을 해서 그럼 우리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제 살아야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바로 답을 내려보기보다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럼 한 단계 과거를 잠깐만 돌려보는 거죠, 시간을. 그러면 남북으로 나눠진 거는 왜 나눠졌을까? 이게 우리 마지막 예. 그러니까 남북으로는 왜 나눠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 과정이 우리의 의지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1945년 광복하고 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엔이 반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통일은 약간 접더라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이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쪼개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네. 만약에 니네 집이 있는데 니네 집을 누군가 와서 반으로 쪼갰어. 그리고 엄마는 위에 살려고 그러고 아빠는 밑에 살려고 그랬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자. 자의적이 아니라 예, 예. 자의적인 게 아니었던 게 사회에 의한 것이었죠. 이런 결과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고착화됐는데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떠올려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쪼개질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쪼개져서 두 개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 살게 된 것부터가 일단 문제고 그러면서 전쟁이 나버렸고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통일이 중요한 거냐 평화가 중요한 거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한반도에서. 만약에 통일을 안 하고 두 나라로 살면서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평화로울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평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냥 두 나라가 합쳐서 갑자기 한 나라 되는 그것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양측이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향점이잖아요. 근데 막말로 우리가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의 반만 줄여도 대학까지 무상비 다 가능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걸로 이제 여기 사회과는 정치 기준 통일과 관련된 정치 있죠. 어떤 식으로 제가 작년에 예. 재작년에 도덕 전담을 하면서 아, 도덕의 정치 기준 통일의 당위성을 알고 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도덕에서는 주로 통일의 당위성 그렇게 가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어렵죠. 통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통일의 당위성은 그렇죠. 결국에는 주로 경제적인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산적으로 여기에 이익이야 이렇게 해야지 안 돼. 통일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에 저 독도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데 세계 여러 나라 배우고 통치 기준이 네, 여기 있어요.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일과 평화가 연결돼 있어요. 지구촌 평화랑. 그죠? 그래서 일단 영토 주권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과 평화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인데 이게 그래서 다시 현재 시점에서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1945년, 50년을 돌려보면 45년에는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는 하나의 땅이었고 48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고 50년에 전쟁을 했잖아요. 두 개로 분단되면서 지구촌의 화약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촌의 평화를 저해하는 상태가 된 거죠. 한반도가. 그래서 거꾸로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과에서는. 그러니까 통일의 당위성이라기보단 민족이니까 통일이 된다가 아니라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이 돼야 된다. 아까 이제 통일교육 여쭤보셔갖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지구촌 평화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전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저기 양측이 평화협정하고 두 개 나라로 평화롭게 사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예, 두 개 할 건데 두 개의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오픈돼 있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러면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북한과도 협력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심지어 지금 월남전에 군대 보냈던 베트남하고도 경제 협력을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때는 베트남에 가서 또 전쟁했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까지 가서. 그 나라의 경제 수출의 3분의 1을 한국에 들리고 있잖아요. 삼성 혼자 베트남 경제의 3분의 1을 돌려요. 저 바다 건너가서 있는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하고는 그냥 쌩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평화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구태의연하고 답답한 말이 되는 거고 한반도가 평화로운 상황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이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이 발전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심지어 아까 말한 베트남 가서 전쟁 신나게 했던 그 나라랑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경쟁을 잘하고 있어요. 그 오죽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 배워서 한국 직장에 취직하는 게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저는 전에 학교 있을 때 네. 거기 외국 강사가 왔는데 예, 예, 학부모 민원이 예, 저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는 그 아이가 뒤에 가르치나 어, 꼭 해야 되는 거냐 안 하고 싶어 하는 음, 이러면서 민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래서 예, 그나마 저는 이 사회과 지향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도덕을 가르치면서 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사회가 궁금했어요. 사회에서. 예. 그래서 이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게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도덕을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그러니까 방위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통일은 방법이고 통일이 목적은 아니고 통일은 방법인 거고 그러면 평화는 원할 거였잖아. 평화롭게 사는 거는. 그죠? 그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경선이 붙어 있는 북한하고 할 수 있는 일. 통일이 안 되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안 되어도 대화만 잘해서 두 개의 나라로 평화롭게 살면 괜찮아요. 왜? 네,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도 베트남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쟁 신나게 했던 나라랑도 지금 평화롭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상위 가치가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평화롭게,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나아지는 거, 두 개를 원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통일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우리 국민이 얻은 혜택이 무지하게 많죠.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폭풍 성장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움들도 있긴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아까 책에서 한 3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기 현대사의 관점에서 과거를 자꾸 저는 이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지금은 우리는 이 시점이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각각을 공부할 때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상당히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북한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쪽에 지금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고 자치주잖아요. 지금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은 세계의 정치적 다른 구조로 살고 있긴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지역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같은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이건 이제 정치적인 거고, 고조선이나 뭐 그 앞에 뭐 청동기 시대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청동기 시대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사실은 그 이제 강력한 정치 집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마을 부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로서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청동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국가로 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야 했을 때 청동기 시대부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아 근데 여기서 책에서 완전 틀린 거 있어요. 요거 청동기 시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그릇과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인데요. 청동기 때 사용하던 그릇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기만 있어요. 그릇 안 썼어요. 그릇은 다 민물이톡이었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민물이톡이라고. 미송리식 톡이 나오죠. 민물이톡이. 뒤에는 민물이톡이 나와놓고 앞에 있는 거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그릇과 도구 썼다고 하는 건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다른 지역의 청동기 지역,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의 청동기 지역에서는 그릇도 청동기인 지역들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청동기를 그릇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그릇은 다 민물이톡이 썼고 무기, 장신구만 청동기였어요. 그릇까지 바뀐 건 철기 때 쇠로 만든 솥 같은 거나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안 맞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가 간과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제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하는 거. 사람들이 계속 헷갈려요. 백제의 도읍은 어디냐? 핵심 도읍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인가요? 예? 부여인가요? 부여 공주 다 합해도 200년이 안 돼요. 400년 넘게 여기 위례성, 한성에 살았어요. 우리 우기는 거예요? 예, 우리 우기는 거예요. 공주 그때 문화를 백제 문화재 서울에서 해야 돼요. 예, 사실은 400년 넘게 위례성에 살았고요. 그래서 4세기 배우잖아요, 여기.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다 외우셨잖아요. 400년, 450년간 위례성이 도읍이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참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쫓겨오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웅진 공주와 그 밑에 사비, 이거는 도시를 이렇게 여기가 이제 뺏기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임시도시죠. 임시수도예요. 근데 거꾸로 상상을 해보면 되죠. 임시수, 내 양심을 너무 아니, 거꾸로 생각하면 임시수도인데도 이만큼이야. 그 400년 살았던 서울은 어땠을까? 이것보다 훨씬 많았겠죠. 근데 이게 강남 개발하면서 싹 없어졌어요. 강남에 백제 고분이나 이게 엄청 많았거든요. 강남 개발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서울의 강남이 거의 다 송파구 이런 데 언저리, 강남구부터 송파구까지가 다 백제 도읍이었어요. 엄청 큰 성이죠. 강남구 삼성동부터 풍납토성까지가 백제 도읍으로 거주했던 지역이 400년 넘게. 삼국 중에 한성을 서울을 도읍으로 가장 오래된 나라는 백제. 신라는 경주에서 1000년을 수도 찍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과 비교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역사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 그런 거. 이런 것 좀 자투리로 알아두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처럼 뭐 신라와 백제의 뭐 고구려의 그 통일에서 신라가 주도한 통일에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토론해보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은 남북국 시대가 중요해요. 남쪽에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 발해가 있어서 우리 민족의 영역이 한반도와 그 이북 지역까지 있었다. 이게 계속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지금 다 거주하잖아요. 현대사의 관점에서는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흐름이 더 중요하다. 뭐 신라가 통일을 한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 남북국 시대. 그래서 아까도 왜 중학교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란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은 뭐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유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역사학습에서 중요해지는 게 유물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유물은 물체로 남아있으니까 비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학습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인물 사건 배경 생각하시면 돼요. 인물 사건 배경. 애들은 물건보다 사람한테 더 공감을 잘하죠. 그죠? 왜냐면 자기랑 좀 가까운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공감을 하면서 그 시대의 기억을 되살려보는 추천, 감정이 제가 잘 몰라도 계속 얘기해.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옛날 기억이라서 공감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이 책이 좀 괜찮은 이유가 이분은 이제 역사와 관련된 학습을 주로 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공감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좀 눈에 자꾸 보이게. 글자로 돼 있는 거는 잘 안 떠오르잖아요, 마음속에. 그죠? 잘 안 떠오르는데 유물에 대한 사진이나 그걸 입체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 좀 몰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중에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5학년 2학기 역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문장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읽었을 때 그 상황이 애들이 안 떠올라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떠오르게 만드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유물, 눈에 보이는 거. 그다음에 지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인물, 그 인물의 활동. 이런 것들은 좀 공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하고 잘 연결시켜 볼 것인가 하는 게 사실 관건이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 요거는 그래서 뭐도 하면 자꾸 이렇게 수학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조작하는 활동 되게 많이 시켜요. 예, 사실 선생님이 보는 학창 시절 때 유일하게 싫어했던 예, 예, 예. 저는 진짜 웬만하면 다 네. 이해하고 좋아했는데 역사를 되게 재미없고 예, 예, 맞아요.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제일. 네, 제가 그렇게 그렇게 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처음 똑같으면 저한테 애들이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가르치실 때 이런 문장도 문장이지만 그 문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을 무엇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자꾸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인데 불국사 이 사진 보면 불국사가 왜 중요할 것 같으세요? 불국사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게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절인데 석축을 쌓아갖고 그 안에 흙을 메꿔가지고 그 위에다 절을 지은 거예요. 이 고도의 건축 기술이죠.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고도의 건축 기술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국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을 깎아서 기둥 만들고 이렇게 아치를 만들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것들이거든요. 굉장한 그런 석조 건축 기술이 그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고, 예. 여기 있는 이 아치가 위에서 무거운 거 누르면 누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구조를 그때 이미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여기 요게 또 말이 틀려요.
요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읽어보면 불국사는 고대 한국절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대 한국절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 불국사만 이래요. 다른 절은 이런 모양이 없어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한국 절 중에서도 가장 유니크한 절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예, 그래서 지정이 된 거고 고대 한국 절이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독특한 절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러면 지금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지금의 사회가 우리가 아까 왜 경제에서 뭔가 발전을 빨리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 성장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가 기술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술에 대한 어떤 시도, 도전 이런 것들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탐구,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데 고려도 쭉 보시고 근데 고려에서 여기 조금 가다 보면은 좀 하나만 좀 보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고려에서 좀 이 책에서 좀 교과서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고려청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이 고려청자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이것만 덩그러니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역사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이것들이 귀족들이 살았던 집안에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서 쓰였던 것인지 그림으로 그려달라. 그럼 이게 귀족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냥 하나하나씩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기와장 얹혀 있고 이게 집안에 방 안에 어떻게 들어있고 하는 모습을 그 집안에 놓여 있는 모습대로 좀 보여주는 걸로 바꿔봤어요. 바꿔봤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과 고려의 기술문화인데 이것도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이 팔만대장경에서 그 이제 일종의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대장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동북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나 그 밑에 있는 오키나와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죠. 오키나와가 고려 시대까지는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두 개 다른 나라예요. 오키나와는 류큐라고 하는 왕국이었고 일본은 따로 있었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 어, 대장경을 얻기 위해서 한국에 그러니까 고려에 많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 금속활자 있죠. 이 금속활자에서 갑자기 고려시대에 있었는데 이게 요 뒤에 가면은 뭐라고 갑자기 말이 사라져 버리냐면 이렇게 금속활자의 제작 발달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요거 직지심경 있죠? 직지심경이 그 금속 활자본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죠. 이게 고려 말기에 있던 거예요. 고려 말기에 있던 것인데 1477년이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서 어느 절에서 나온 거예요? 청주 흥덕사죠. 여기 바로 여기 청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고려 시대의 도읍이 어디예요? 고려의 수도 개경이죠.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청주에 있는 절에서도 이렇게 금속 활자로 책 찍어서 팔았는데 도읍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유물이 지금 많지 않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읍도 아닌 거기 지방의 청주에서 또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 다음에 역사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려 말기에 그 몽골의 침략을 극복하고 나서 이제 책들을 많이 발간하게 돼가지고 주자서도 만들고 많이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싹 빼버리고
그냥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수술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면 조선 초기에 책들이 많이 간행되거든요. 이때 금속 활자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럼 한 100년 전에는 한 번도 안 쓰이다가 딱 한 번 쓰이다가 조선시대 가서 갑자기 많이 쓰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책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팩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모두의 한국사라고 이제 중등 선생님들이 모여서 쓴 책이 있어요. 예, 모두의 한국사라고 조금 두껍긴 한데, 거기에 있는 내용 정도를 보시면 상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균형 있는 생각은 좀 가져볼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써버리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팩트에 맞지 않게.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그럼 조선은 다음 시대.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선은 다음에 하는 거 해볼게요. 혹시 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것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약간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겠다는 게 조금은 보이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사의 관점에서 보시라. 역사학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두 개의 중요한 명문장이 있는데,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거와, 하나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과거의 역사란 건 없다. 현대사다. 즉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그 얘기는 현재 우리의 핵심 가치가 바뀌면 과거에서 갖고 오는 역사적 사실도 달라져요.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아까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생각과 과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그런 이제 기억의 끈을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아마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요,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출산하는 숫자보다도 숫자만큼이나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숫자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가르칠 때도 달라지겠죠. 우리 민족의 역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많이 이주하신 분들의 그쪽의 역사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예, 예, 동아시아 뭐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예, 동아시아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뭐 여기 엄마는 뭐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이다, 만약에 베트남이다, 캄보디아다 이러는데 이거 배우면 애들이 막 공감 막 하겠어요? 별로 아니죠. 근데 뭐 집에서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 아빠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또 눈에 반짝반짝 하겠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삶에 다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이런 게 당장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유럽의 역사 교육에서 달라요. 유럽이라고 하는 연합이 생기면서 유럽인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역사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네덜란드사 이렇게 따따라 가르쳤겠지만, 유러피안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또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분리됐잖아요. 분리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금의 뭔가를 할 때 결승전을 무슨 대회를 영국에서 한다. 그러면 왜 유럽 대회인데 왜 영국에서 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분리되기 전까지는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역사가 다 현대사이고, 그다음에 현재랑 과거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면서 하느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미래에 무엇인가 할 때 지금의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에서 그냥 가져가야 될 거랑 바꿔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지리, 역사, 일반 사회가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연결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학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